좀 먼저 제 소개를 좀 하고 하면서 진행을 좀 해볼게요. 저는 이제 제 명함이에요. 신분증하고. 그런데 제 법무사 윤동현 사무소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남부순환로 356길 여기 76-8이 어디냐면 바로 거기에요. 가정법원 바로 건너편 서울 외국어대학원대학교 있잖아요. 거기 바로 근처에 있고요. 저 아래 보시면 이 사단법인 한국힙합문화협회가 있는데 여기도 혹시 아시나요? 여기 바로 양재동 또 바로 오른쪽 거기 있어요. 제가 힙합을 좋아해가지고 공연을 좀 다니다 보니까 그쪽이랑 제가 좀 연결해서 그쪽 명함도 하나 있고 저기는 제 사무실 명함이고 여기는 힙합문화협회 제 명함이고 여기는 우리 협회에서 나오는 제 신분증입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저도 이쪽에서 강의를 하니까 좀 제 사무실 위치를 좀 말씀드리면 다인철거 아시죠? 거기로 저기 포세이돈 포차 양재역 8번 출구에서 5분 거리인데 저희가 저희 집이자 이 2층에서 제 사무실이 있어요. 5층은 저희 부모님이고 제가 여기서 태어나가지고 원주초등학교 나오고 영동중학교, 원남고등학교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도 바로 앞이에요. 걸어서 5분 거리죠. 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활동하는 거 했는데 원남문화체육센터 혹시 아시나요? 원남고등학교 바로 앞에 거기서 제가 이제 생활법률 무료 특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9월부터는 거의 뭐 돈을 많이 받지는 않을 거예요. 약간 참가비 정도 뭐 10,000원 정도 그 정도 해가지고 뭐 매매, 증여, 상소 그리고 또 소송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100만 원, 50만 원 이게 못 받으면 좀 그렇잖아요. 이걸 갖다가 법무사한테 맡기다니 그러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어떻게 좀 제가 이제 셀프로 할 수 있게 그러니까 혼자 하는 시리즈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혼자 하는 뭐 매매, 혼자 하는 증여, 혼자 하는 상속 등기까지 그래서 뭐 어려운 거는 저한테 물어보시더라도 좀 토지 같은 거 간단한 거 있잖아요. 뭐 시골에 있는 거 진짜 뭐 공시가격 뭐 1,000만 원도 안 되고 500만 원 이런 거 좀 부담스러우시면 진짜 신청서 쓰는 법까지 제가 그냥 제 노하우를 좀 알려드릴 생각이에요. 증여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증여 계약서 쓰는 법 지금도 증여 계약서 있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뭐 본인이 직접 작성하실 수 있게 제가 좀 해드리려고 좀 강의 9월 달부터 매달 할 거고요. 요거는 제가 원래 이제 힙합을 좋아해가지고 오른쪽에 여기서 원남문화체육센터인데 가을 강좌도 하고 있고 제가 여기 강의가 또 해주셔가지고 거기서 제가 지금 또 힙합 강좌도 하고 있습니다. 제 비트박스를 좋아해서 랩하고 요거 이런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결혼식 축하 공연 여기 이런 라이온스 클럽에서 이렇게 첼로와 함께 같이 한 게 있습니다. 법무사의 업무가 어떤 건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계약의 일반, 그러니까 일반적인 계약 있잖아요. 민법상, 민법 조문을 조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민법상 계약 일반 내용을 좀 말씀해 드리고 계약의 성립부터 계약의 정의 그리고 해제 우리가 계약이 중간에 문제가 생기면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다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제를 할 것이냐 그리고 해제를 한 다음에는 우리가 내용 증명을 보통 많이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오늘도 물어보는데 내용 증명 이거 뭐 써줄 수 있냐 하는데 내용 증명을 솔직히 돈 받고 쓰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거 그냥 쓰셔도 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상당히 부담스러워해요. 내용 증명 쓰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별거 아니다. 셀프로 내용 증명 쓰시고 그 다음에 뭐 소송으로 넘어가든가 문제가 생기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 증명 샘플 한번 보시고 그냥 한번 얘기 들어보시고 부담 없이 내용 증명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법 적용이 없기 때문에 내용 증명은 편하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증여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재동에 또 건물 갖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자신한테 뭐 증여할 때 있을 때 이게 뭐 등기까지는 제가 오늘은 좀 어렵고 시간상 증여 계약서 일단 두 분이서 어떻게 쓰는지 거기 보시면 샘플 있어요. 증여 계약서 쓰는 법하고 민법상 증여의 규정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설명해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매매 또 많이 하시잖아요. 보통은 뭐 공인중개사 사무실 찾아가셔서 하기도 하지만 매매 계약서 한번 보여드리고 대충 말로 어떤 시스템으로 매매 계약부터 뭐 등기까지 하는지는 제가 대충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나중에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따로 연락 주시면 되고 이 소비대차라고 써놓은 거는 뭐냐면 금전 및 기타 대체물인데 우리가 이제 흔히 많이 하는 건 이제 소비대차가 원래 쉽게 말하면 돈 빌려주고 받는 차용 그죠? 그게 소비대차예요. 법률 용어로 소비대차예요. 이것도 민법상 규정이 돼 있고 우리가 차용증 쓸 때 그것도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차용증 어떻게 쓰냐? 이거 좀 써주고 뭐 돈을 주면 하는데 그것도 솔직히 써드리지만 제가 써드리면서도 가끔 좀 미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거 그냥 직접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뭐 몇십만 원 받고 하기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차용증 주고받을 때 그것도 제가 잠깐 말씀드리고 돈 못 받았을 때 뭐 어떻게
그 구제 수단이 있는지도 간단하게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근저당권. 근저당권이 뭐냐면 아시잖아요. 예, 돈 빌려주고 담보를 설정하지 않으면 나중에 회수가 안 되잖아요. 채권이. 가장 그 좋은 방법이 부동산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거예요. 근데 뭐 보시면 저당권을 설정하지 않고 나중에 이제 뭐 돈을 내가 빌려줬는데 어떡하냐 이거. 그래서 재산을 조회해 보는데 뭐 아무것도 없다. 예, 그러면 이제 말짱 꽝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놔라. 예.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부동산의 근저당권 설정하고 대출해 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조금 돈이 들더라도 예,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주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이거 제가 제 이름 써놨는데 전부 다 제가 실제로 어디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게 아니고 제가 실제로 업무하면서 썼던 계약서와 증여계약서, 예,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요거 그대로 이름만 바꾸셔가지고 계약할 때 쓰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할 수 있게 제가 샘플을 갖다 드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예, 여러분들이 법무사의 업무를 잘 모르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런 강의를 하고 있는지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근데 법무사가 법원과 검찰 관련된 업무를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이 앞에 가정법원 있잖아요. 그죠? 가정법원이 2013년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고시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가정법원이 이사 와가지고 가슴이 떨렸어요. 아, 우리 집 앞에 법원이 들어오는구나. 나는 여기서 사무실 할 수 있겠다. 대박이다. 그래가지고 현재도 지금 가정법원 5분 거리에서 지금 법무사 사무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법원 검찰과 관련된 이 업무를 하는데 네, 일단 법원과 관련된 업무에는 비송사건이라고 있고 소송사건이라고 있어요. 네, 비송사건이 뭐냐? 소송사건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 쌍방이 대립되는 구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싸우는 거. 네, 그런데 비송사건 같은 경우에는 법원에 관련된 업무 중에서도 이 당사자 대립된 구조가 아닌 여러 가지 그냥 업무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아까 말씀드린 등기, 등기 사건 같은 경우에 이게 법원의 업무잖아요. 예, 대법원 소관입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이 교대 서초역이 있어요. 예, 가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희 법무사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여러분도 등기하면 뭐 법무사 생각하실 거예요. 그래서 등기가 가장 많이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부동산 등기 아까 말씀드렸던 증여, 매매, 뭐 근저당권 이게 다 등기 사항이잖아요. 예, 그래서 등기 사항이 상당히 많아요. 이런 등기 사건이 있고 법인 등기. 저는 사실 부동산 등기보다는 법인 등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법인 등기의 종류라고 할 것 같으면 좀 쓰고 싶긴 한데 너무 어두워가지고 평소가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 법인 등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회사를 운영하시잖아요. 네? 그렇죠? 회사를 운영하시는데 법인을 설립하고 그 다음에 법인 등기부를 보시면 뭐 이게 잠깐만 쓸게요. 뭐 법인 등기부가 관심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게 또 법인 운영하시는 분들 계시니까 법인 등기부가 이렇게 네모나게 새로 생겼는데 여기 보시면 먼저 이게 상호가 나와요. 상호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상호가 여기 맨 위에 나오죠. 그 다음에 본점 소재지가 나와요. 본점 소재지가 나오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뭐 여기 뭐 자본금도 나오고 뭐 여기 일주 금액 뭐 이런 게 나와요. 금액도 나오고 이런 것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발행할 주식의 총수, 주식 총수 이런 것도 있고 이 아래 보면 회사의 목적이 나오고 목적이 나와요. 좀 111 해서 목적도 나오고 여기 보면 임원이 나와요. 그래서 뭐 사내이사, 그다음에 뭐 대표이사, 그렇죠? 감사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 등기사항인데 요 변경하는 거 이런 거 저희가 다 하는 거예요. 제가 요 변경하고 설립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거 하는데 사실 뭐 4만 200원 들고 뭐 지방교육세 20% 붙고 수수료 6,000원 뭐 이게 세금이 듭니다. 하나 변경은 다 세금이에요. 본점 이자랑은 서울시 내에서 11만 2,500원 들어요. 그리고 또 지방교육세 20% 붙고. 그래서 이런 거 많이 하고 제가 또 많이 하는 게 여기 보면 이게 사단법이 여기 이거는 일반 주식회사도 있고 뭐 유한회사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뭐 사단법인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재단법인도 있고 그리고 또 협동조합도 있어요. 그렇죠? 협동조합. 그래서 이런 법인들은 좀 특수법인인데 내가 좀 뭐 사단법인, 재단법인 좀 많이 하고 다닌다고 얘기하고 다니는데 이런 법인들이 이제 허가사항이 또 관심 허가사항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또 등기사항이 있기 때문에 좀
좀 복잡하고 까다롭죠. 예, 사단법 허가 넣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 다음에 등기도 일반 법인보다는 훨씬 더 좀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이제 처리를 하죠. 그래서 법인의 거의 탄생을 저희가 많이 하죠. 법인 설립을 위해서 상당히 많이 하는데 저는 이제 법인의 좀 산부인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동사건이에요. 부동산 등기, 법인 등기.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사건으로 보시면 집행사건이 있잖아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이것도 비동사건이에요. 법원에 신청하는 사건인데 압류나 이런 거는 여러분이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안 주면 맨 처음에 먼저 뭐라 해야 되겠어요? 돈을 못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압류부터 해야 되잖아요. 가압류. 그래서 가압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압류는 이제 요거는 이제 나중에 뒤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그냥 드릴게요. 가압류는 채권 가압류와 부동산 가압류. 예. 그 다음에 동산 가압류.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채권, 부동산, 동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를 못하는 지금 이걸 좀 있으면 이 사람이 빼돌릴 것 같아요. 재산을. 불안하잖아요. 재산에 뭐가 있는지. 그러면 가압류를 해 놓으시라. 그럼 뭐라 할까요? 부동산 있나요? 보통 부동산 몰라 없어요. 그러면 동산도 이것 좀 그래요. 그러면 결국 채권 가압류인데 채권 가압류를 많이 하시죠. 채권 가압류를 하시는 거는 이제 통장. 네. 예를 들면 뭐 통장이나 카드. 그래서 통장을 가압류하면 통장이 막힙니다. 근데 채권 가압류를 할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5분의 1의 현금 공탁을 해야 돼요. 공탁. 이 정도 공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럽죠. 내 돈 5분의 1을 꼬라박아야만 가압류를 해줘요. 그럼 가압류를 해주면 통장이 막힙니다. 돈은 일로 들어오는데 빠져나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막아놓는 거예요. 일단 딱 고정을 시켜놓는 거죠. 법률 용어로는 항정을 시켜놓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카드를 하게 되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사업자가 있고 여기에 보시면 뭐 카드 이게 결제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카드를 긁었어요. 근데 가압류를 해놔요. 그러면 이 카드 회사에서 얘네한테 지급을 못하겠죠? 못하게 되면 계속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도대체 장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가압류 딱 하니까 통장 막히고 뭐 돈 못 빼고 장사 못하면 전화 옵니다. 전화 와서 가압류 풀어주세요. 그렇게 되면 여전히 이제 대박. 소송하기 전에 모든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압류할 때 채권 가압류 하는데 보통 5분의 1의 공탁금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100% 이길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100% 승소할 거라는 확신이 있으면 가압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통장이나 카드를 막아버리면 그 단계에서도 해결이 가능해요. 그래서 뭐 1,000만 원 정도 하면 뭐 자기 돈 200만 원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100% 승소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면 하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집행 가압류 사건이에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가처분 사건도 있는데 이 가처분 사건은 뭐냐면 업무사가 이제 부동산 등기법하고 민사집행법은 저기 공사 시험밖에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많이 알거든요. 사실 압류나 이런 등기 쪽은 저희 전문적인 영역이죠. 가처분. 자, 여러분이 집주인이에요. 임대인이에요. 임대인인데 여기에 임차인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살고 있지만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이제 뭐 보호를 받는 임차인인데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어요. 그러면 이제 짜증이 나잖아요. 이제 보증금을 이제 계속 까고 있어요. 까고 있는데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해. 좀 있으면 이제 내용 증명할 거예요. 그게 보내면 되는 거거든요. 2기 이상 연체하면 우리 계약을 해지하고 싶어요. 그러면 해지하고 싶으면 일단은 내용 증명을 보내죠. 내용 증명을 보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당신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했기 때문에 우리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 언제부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통보를 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러면 계약이 끝나고 그 상태에서 이제 나가면 좋은데 안 나간단 말이에요. 그 임차인이 꺾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그때 이제 하는 게 뭐냐면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이에요.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 그래서 이 가처분의 의미는 뭐냐? 점유 이전 금지 가처분을 해놓지 않으면 건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하는 게 뭐냐면 건물 명도 청구 소송을 해요. 명도 소송을 하는데 임차인이 중간에 만약에 임대인의 동의 없이 도망을 갔어요. 사라졌어요. 그러면 딱
집행관이 딱 소송해서 우리가 이거서 딱 들어갔는데 없어. 임차인은 없어요. 그러면 이상한 새로운 사람이 들어가서 나 전차인 나 여기서 임차인이 나한테 줬다. 이렇게 계약을 했다.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명도 소송에 우리가 A라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승소 받았는데 막상 집에 가보니 B가 살고 있더라. 그러면 집행 불능이 돼요. 당사자 적격이 없어가지고 소송을 못합니다. 그래서 집행을 못해요. 그러면 다시 소송을 해야 돼요. B를 상대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처분이다. 그래서 가가 이게 임시 가짜인데 임시로 네가 만약에 이 A가 임차인이 네가 중간에 튀더라도 가처분을 해놓으면 B가 살고 있어도 저 B에 이거 항정의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고정을 시키는 거예요. A로.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딱 해서 승소가 나면 이제 결정이 나면 A로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A가 도망가든 없든 있든 뭐 B를 해도 C를 해도 무조건 A로. 그래서 우리가 A를 상대로 먼저 점유이전 금지 가처분 결정을 해놓고 이때도 이제 보증보험 공탁을 해야 돼요. 공탁을 해야 되는데 이거 보증보험 거의 보증보험으로 이제 100% 거의 가능합니다. 이거 보증보험은 뭐 몇만 원 돼요. 5만 원, 뭐 10만 원 이렇게 되고 이거 해주고 가처분 결정 나면 이거 가처분 결정 날 때는 우리가 보통 뭘 첨부하냐면 임대차 계약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돈이 안 들어왔잖아요. 통장에 연체하는 사실 이 정도 첨부해가지고 소송 가처분 신청이랑 명도소송 같이 해요. 결정해가지고 하면 이제 집행관들이 가겠죠. 집행관들이 가면 이제 요 계고장 딱 붙이고 한 다음에 명도소송 승소 받고 승소 받는데 또 안 나가면 저 뒤에 보시면 이제 압류 그때 이제 등장하는 게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소송이 들어가고 그 다음 단계가 이게 소송, 요즘 당사자가 싸우는 대립이니까 이게 소송 사건이고요. 이게 비송이죠. 여기도 비송.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집행할 때 하는 게 압류를 하는 거죠. 압류를 하거나 인도 집행. 아까 보듯이 여기에서 나오는 게 지금 압류, 가압류, 가처분 지금 다 나왔잖아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소송도 하고 압류도 하고 가압류 이게 비송 사건이라는 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가정법원 앞에 있으니까 가사 사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일단 뭐 간단하게 명도와 관련된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상속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가 상속 포기인데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이 있어요. 언제 쓰는 제도인지는 대충 다 아실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빚을 이만큼을 남겨놓고 가셨어요. 채권자들이 막 달라집니다. 근데 자식이 1, 2, 3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이 채권자가 많으니까 이게 상속받기가 싫잖아요. 상속받기 싫으니까 왜냐면 상속을 받으면 우리가 부모님 재산만 상속받는 게 아니고 빚도 상속을 받는 거예요. 빚도 상속을 받기 때문에 나는 상속인이 되기 싫다. 그래가지고 내가 상속 포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월 내에 신청을 해야만 하는데 그래서 상속 포기 신청서 요 앞에 있는 가정법원에 제출을 하면 상속인에서 완전히 빠집니다. 그래서 상속 포기 신청을 하게 되면 상속인에서 완전히 빠지는데 여기에 자식이 있어요. 그러면 상속 포기 제도의 특징상 민법상 규정인데 그 아래로 내려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갑자기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부모가 주어였는데 이렇게 1, 2, 3이 있고 예를 들면 배우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상속 포기 시키고 상속 포기 시키고 이분이 한정 승인이에요. 한정 승인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상속인임을 승인하는 거예요. 난 상속인 맞다. 그래서 져요. 지는데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긴 하지만 나는 내 아버지의 빚에 대해서는 책임을 한정해서 승인하겠다. 난 책임을 지지 않겠다. 그러니까 아빠 재산만 가지고 그 아버지의 빚에 대해서는 난 책임 안 지겠다. 그러니까 판결에서 승소 받아도 집행을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다 상속인으로 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아랫대로 내려가지 않고 이 사람 혼자 소위 소송상은 독박을 쓰지만 집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진행을 많이 하죠. 그래서 자식이 뭐 생각 배우자 있으면 상속포기 시키고 한정승인 시키고 한정승인은 좀 복잡한 게 공고 절차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채권자들. 공고 비용이 또 따로 들어요. 근데 얼마 안 들어요. 이거 뭐 그렇게 많이 드는 비용은 아니고 공고 절차 통해서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성년 의견이 뭐냐면 가정법원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성년 의견 사건인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 옛날에 우리 금치산자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금치산자. 금치산자 있고 금치산자 그리고 한정치산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몇 년 전에 너무 이름이 그사 예, 한정치산자 분들이 기분이 나쁘다 해가지고 이거를 피성년 의견이라고 명칭을 바꿨어요. 예, 그리고 여기는 피한정 의견입니다. 그래가지고 금치산자와 피성년은 피 이렇게 되는 바뀌었는데 예, 옛날에는 친독회라고 있어가지고 예, 친독들이 그냥 뭐 이분들의 재산을 법정 대리인 했는데 그러니까 예, 본인의 재산을 너무 가족들이 예, 뭐 삼촌이 뭐 자식 막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분쟁이 자꾸 생기고 문제가 생기니까 본인의 재산을 본인이 이게 의사 능력이 없고 이게 심신상실자예요. 피성년 의견은 지속적인 의사 결정 능력이 결여가 돼야 되고 이 사람은 이제 간헐적으로 제약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어떤 법적인 우리가 법원에서 이렇게 좀 도움을 줘야겠다. 이거를 그냥 아무나 이렇게 법정 대리를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성년 의견이라는 것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우리 가정법원에서 다 서울 사건은 다 서울 가정법원에서 주소지가 서울이면 성년 의견 사건을 통해서 법원의 엄격한 절차를 요구해요. 예, 이거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예, 뭐 진단서도 갖고 와야 되지, 재산 목록 제출해야 되고, 뭐 상속인들의 다 동의서 제출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가족분의 한 분, 뭐 배우자라든가 자식한테 성년 의견을 맡깁니다. 성년 의견을 맡기면 이분의 재산을 처분하고 모두 이 성년 의견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년 의견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뭐 한정해서 좀 하고 싶으면 좀 일부 특정만 하고 싶으면 이 한정 피 성년 의견, 한정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만 하고 싶으면 특정 의견이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치매나 아니면 정신병으로 이렇게 좀 문제가 있으신 분들, 부모님들이 막 그런 분 있어요. 뭐 도박을 한다, 뭐 차를 자꾸 파려고 한다 하면 이게 전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신과 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라는 판결을 받아요. 그리고 이 장애를 받아가지고 갖고 오시면 법원 가정법원에서 성년 의견 선임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으면 이분이 뭐 차를 팔라고 하고 집을 팔라고 하고 도박을 해가지고 막 그냥 가사 탕진하고 이러는다. 그래서 정신 이걸 해가지고 그 자식이나 배우자가 그분이 재산을 만약에 팔아도 이거는 취소. 우리가 취소를 시킬 수 있어요. 취소를 시키면 소급해서 무효가 됩니다. 소급이란 말은 처음부터 돌아간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취소해서 소급해서 무효를 시키려면 그 사람 상대방 상당히 억울하지만 이게 또 후견인 등기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공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발급받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이러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거 해놓으면 치매나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되신 분이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거나 또 상속을 하려고 하는데 의사결정을 못 하실 때 많이 써요. 돌아가셨는데 팔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돌아가신 건 아니고 본인이 이제 의사가 이제 좀 뭐 치매를 걸렸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 치매를 걸리셨는데 이걸 팔아야 되잖아요. 매도를 해야 돼요. 매도를 해야 되는데 자식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예요. 왜냐면 팔렸어요. 그래서 매수인이 딱 나타나 계약금 지불했는데 이거는 딱 갔어. 등기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치매가 걸리니까 의사결정이 없는데 뭐 해가지고 뭐 매매할 때도 뭐 이렇게 문제가 좀 있으면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문제가 됐을 때 성년 의견이 대신 가가지고 이제 대리인으로서 하려면 이 성년 의견 신청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를 한번 오셔가지고 저한테 지금 팔렸다고 너무 급하다고 중도금 지금 뭐 잔금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지금 안 해준다고 구청에서 지금 떼주질 않는다는 거예요. 본인이 인감증명서 떼러 갔는데 이분 좀 상태가 안 좋다. 그럼 어떻게 하냐? 인감증명서를 못 받는 거 막 그냥 난리예요 지금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이럴 때 성년 의견 제도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실종 선고도 있는데 실종 선고 뭐 이런 거 전혀 안 쓰실 것 같죠? 근데 실종 선고도 의외로 많이 해요. 왜냐하면 여기 또 아버지가 계셨죠? 이렇게 딱 돌아가셨어요. 자식들이 1, 2, 3이 있는데 3이 어딘지 몰라요. 3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 5년 전에 집을 나갔어요. 나가서 돌아오질 않고 있어요. 근데 딱 돌아가시니까 우리 셋이 상속인이 됐네. 가족관계 등록부를 딱 빼보니까 1, 2, 3이 다 돼 있어요. 그건 상속 등기를 하러 가면
아니 상은 어떻게 된 거냐? 3회 서류를 갖고 와라. 상은 없는데요. 어떻게 뭐 상속 등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협의 분할해서 1한테 주고 싶은데 그럼 이거 넘겨야 되는데 이 사람 없잖아요. 그럼 뭐 모두의 동의가 있지 않으면 상속 등기 못해요. 그럴 때 이 사람을 찾을 수 없고 뭐 의사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모르는데 어떻게 되냐? 이 서울가정법원에다가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하는 거예요. 실종선고 심판 청구를 하게 되면 5년간 대한민국에서 생사가 불명하게 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시킵니다. 간주시키기 때문에 간주시키게 되면 그 사람은 그냥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핸드폰 해다 줘야 되고 출입국 관리소 뭐 경찰 뭐 전부 다 줘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간주시켜서 사망이 되면 구청을 가가지고 이 사람 이제 사망 간주됐다 해서 죽은 걸로 되는 거죠. 죽었으니까 상속인에서 제외가 되니까 우리 둘이서 다 해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둘이서 이제 협의해가지고 1을 주던 2를 주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의외로 많이 해요. 왜냐면 근데 어떡하냐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많이 씁니다. 그렇게 하고 입양도 있고 개명 개명이 가장 또 불편한 거죠.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 법원에 업무잖아요. 법원에서 이제 이름을 바꾸고 싶은데 이름이 이제 하지만 저기 뭐 나중에 혹시라도 본인의 어떤 범죄 목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개명을 할 때 법원이 허가를 받아야 돼요. 하지만 99% 모두 법원에서 허가를 받도록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기 때문에 개명은 하면 그냥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회생, 파산, 회생을 하시거나 파산을 하셨을 경우에 뭐 3년간 이제 뭐 빚이 많아가지고 이제 내가 이제 회생을 직장이 있어요. 직장이 있는데 어느 정도 소득은 있어. 5억 이하의 어떤 빚을 갖고 있을 때 3년간 이 빚에 예를 들면 뭐 30%, 뭐 20%이 정도만 갚으면 성실하게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으로서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만 갚으면 이 나머지 70%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는 제도로 회생과 파산 제도를 이용하고 있죠. 근데 이제 파산 제도는 그냥 이제 죽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내가 이제 더 이상 돈도 없고 재산도 없고 나 파산하겠다. 그래서 파산 주는 건데 회생은 이제 살아나요. 회생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꾸준하게 자기의 수익의 일정 부분을 갚으면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돈을 못 받았는데 채무자가 소송을 했어요. 채권자가 채무자가 소송을 딱 했는데 승소 판결을 딱 받았죠. 승소 판결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까 회생 절차 진행 중에 인가가 나 있어요. 그러면 집행을 못해요. 그래서 야 이런 거지 같은 경우가 어딨냐. 너무 억울하다. 근데 뭐 어떤 국가적인 정책상의 이유로 채무자도 좀 살아야 되는 목적이 있어서 회생 절차를 이용하긴 하니까 채권자 입장에서는 좀 불리하지만 또 채무자 입장에서 좀 유리할 수도 있고 또 너무 또 이게 또 어떤 신용 불량과 회생 이런 게 없을 경우에 또 해당도 있기 때문에 회생 절차를 통해서 구제해주는 수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사건은 소송사건. 아까 말씀드린 명도소송도 있고요.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제 뒤에서 보시면 이제 뭐 나오겠지만 아까 소비대차 계약서, 차용증이 어떤 이 소장을 쓰는데 가장 단초가 되는 서류가 되겠죠. 그래서 소장이 이제 우리가 법무상 하는 일이 소장을 써드리고 뭐 1,000만, 그러니까 1억 이하? 1억 이하 사건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많이 와요. 그래서 100만 원을 못 받았으면 좀 스스로 좀 법원 가서 할 수 있게 좀 팁만 좀 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돈도 없는데 어차피 그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가지고 법남문화체육센터 등 여기들 기회가 되면 제가 뭐 지급명령 신청서도 한번 갖고 와서 좀 같이 작성하는 법, 취지, 청구 취지 쓰는 법 이런 걸 좀 알려주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을 제출했는데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리가 간단한 돈 많이 못 받았을 때 돈 뭐 한 100만 원 못 받았을 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단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할까요? 지급명령 신청서. 그래서 이제 송달 채권자 주소지가 해도 돼요. 채권자 내가 돈 받을 사람 거의 중앙이죠. 양주동은 송달이 되면 피신청 2주 내에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이게 승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판결을 가지고 바로 집행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달 내에 끝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이게 또 어렵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지급명령 신청서 플러스
뭐 회사 같은 경우에는 세금 계산서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개인 같은 경우에는 그 차용증, 제가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뒤에 보시면 그게 차용증이에요. 차용증 또는 통장 내역서. 근데 통장 내역서만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통장 내역서가 이게 돈을 준 건지 빌려준 건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문자 내역서를 야 너 언제 갚으라. 알았어? 갚을게. 미안해. 이런 말 있으면 빌려준 거잖아요. 그럼 통장 내역서와 문자 내역서를 보내면 이게 승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나 차용증 할 때는 도장 찍고 보통 제가 인감증명서 좀 웬만하면 첨부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인감증명서 있으면 이게 문서에 위조를 주장할 수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첨부해서 법원에다가 가셔가지고 지하철 타고 주정거장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거 말고 뭐 조금 이제 뭐 분쟁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 거 같으면 소장을 써요. 소장을 쓰고 뭐 이게 증거 자료를 제출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법원으로 가면 이제 법원이 피고한테 송달을 해요. 송달이 되면 30일을 기다려줍니다. 30일 동안 피고가 이의를 제기한 답변서라고 하거든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가 승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변론 원고 승소 판결이 나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바로 집행하면 되고 만약에 답변서를 그러니까 우리가 답변서를 만약에 답변서를 제출하게 되면 다시 우리가 거기에다 반박을 할 이유가 있으면 준비서면을 또 제출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변론기일이 잡히겠죠. 변론기일이 잡히고 변론기일에 원고와 피고가 출석을 하게 되는데 뭐 하여튼 당사자 1방이 출석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뭐 한 번 더 잡고 쌍방이 2번 이상 출석하면 뭐 그냥 각하되기도 하고 그래서 변론기를 잡고 여기서 판사가 판단해서 승소 판결을 받게 되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법원에 출석을 하지 않는데 여기 보면 뭐 소장을 제출해드리고 답변서를 제출해드리고 그다음에 준비서면도 제출해드리고 이와 관련된 법률 컨설팅을 해드리죠. 그래가지고 전화번호 알고 이름 동일하면 사실은 통신사에다 요청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확실한 거는 뭐냐면 세금계산서나 사업자 등록증 그거 갖고 있으면 좋고 은행 통장 번호하고 내 이름만 알고 있으면 은행에다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 금융정보조회 명령 신청을 해서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지를 잡아낼 수 있어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이 있으면 우리 세무서에 신청을 합니다. 명령 신청을 해서 거기서 또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찾아내서 보정명령이 떨어져요. 법원에서 보정명령 가지고 저희 구청 가면 초보를 떼줍니다. 초보를 받아서 이제 주소를 다시 보정을 해서 그 집 주소를 송달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 고시원에 있다 뭐 어딘지 모르겠다. 고시원에 있으면 저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걸 알아서 뭐 쫓아다니셔서 찾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안 되고 초본상의 주소지에 거주를 하였을 경우에는 무조건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검찰 관련 업무는 뭐 고소장도 써드리고 고발장, 뭐 의견서, 그다음에 이제 뭐 항소를 제출하면 또 항소 이유서 제가 얼마 전에 항소 이유서 한번 제출했는데 뭐 이런 것들 와서 가지고 해달라 그러면 그냥 하여튼 몇십만 원 범위 내에서 많이 해드려요. 여기 꺼졌죠?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 업무가 이런 게 있고 여기서 제가 이제 뭐 비송사건, 그러니까 법무사는 비송사건을 제일 많이 하죠. 그 소송사건 중에서는 좀 이렇게 뭐 우리 서민들, 저 같은 경우에 1,000만 원에서 한 1억 사이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너무 복잡하지 않으면 거의 피고가 차용증이 있고 이길 것 같으면 그러니까 명도 소송 많이 하고 금전 차용, 돈 빌려준 거 못 받는 거 많이 해드리고 또 그다음에 좀 뭐 공사대금 이런 것도 많이 해요. 저희 집 뭐 아시는 뭐 누수 사건 있잖아요. 뭐 화장실 변기 물새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뭐 공사업자 해가지고 견적 받아서 하면 또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간단하게 계약과 관련된 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뭐 서류를 봐도 되고 갖고 계시는 가지고 화면을 봐도 되는데 이거 민법상 규정이에요. 민법에 다 이게 규정이 되는 거고 536조 뭐 이런 건 다 민법이니까 앞에를 보셔도 되고요. 자, 계약이라는 것은 뭐 대립되는 두 개 이상의 의사 소시에 합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뭐 어렵지 않죠. 그다음에 동시행위 항변권, 쌍무 계약에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의 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 있지 아니하되 그러지 아니하다. 말만 어렵습니다. 그냥 좀 더 설명해 드릴 건데 별거 아니에요. 그냥 동시하면 된다는 소리고. 그러니까 아래 판례가 있어요. 판례는 제가 안 써놨는데 이 아래에 있는 거거든요. 네, 이 판례라고 써놨잖아요. 이 교재를 좀 보세요. 우리가 매매계약 체결하잖아요. 매매계약 체결했을 때 그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와 매수인의 잔금 지급 의무가 예, 그 판례를 보면 동시행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중개사 사무실에 그 잔금 주면서 법무사가 와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받아가잖아요. 같은 날 해야 돼요. 예, 원래 원칙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날 하지 않으면 나는 제공했다. 근데 당신이 준비를 안 하면 나는 거절할 수 있어요. 너 준비를 안 했는데 내가 돈을 줄 필요 있겠냐. 잔금 주는 사람 안 줘도 되고 매도인은 뭐 내 서류 안 줘도 되고 예,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안에 있는 판례가 뭐냐면 그러니까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이제 이행지체로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판례를 좀 보세요. 보면 이게 아래 보시면 밑줄 친 건데 예,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현실적으로 제공을 해라. 예, 직접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야. 나 갖고 왔다. 나 갖고 왔으니까 너 나한테 잔금 줘라. 뭐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행 장소에 그 서류 등을 준비하고 이행 장소 뭐 중개사 사무실 뭐 이런 데 괜찮습니다. 매수인 등에게 그 뜻을 통지하고 너 가져가라. 나 거기다 갖다 놨어. 내 서류를 다 갖다 놨어. 법무사 사무실에 갖다 놨어. 중개사 사무실에 갖다 놨어. 가져가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예. 그 법무사 사무실에서 이게 하기로 했어요. 근데 서류를 계속 보관시키면서 너가 잔대금을 가져오면 내가 언제나 서류를 네가 수령을 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계속 상당한 시간을 두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져가! 잔금 주면 서류 줄게. 법무사 사무실 놔뒀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행의 제공을 다 한 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방을 이행지체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행지체에 빠지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깁니다. 그 아래 또 판례 하나 더 있는데 동시행 관계에 있는 경우에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 이행 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뭐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고 이행지체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자가 반드시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을 안다. 이거는 동시행의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행지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동시행 항변권 있어 없어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행동만 하면 꼭 행사하지 않아도 항변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자체로 그런 뜻입니다. 자, 그 543조를 또 이어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민법 543조예요. 계약 해지 해제권. 뭐 그냥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를 한다. 야, 계약 해지할게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내 의사 표시는 철회하지 못한다. 요 해지 의사 표시를 한 다음에 나 언제 일주일 때 해지할 거야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이거 해지하는 거 나 실수였어 이렇게 말하지 못한다는 소리예요. 한번 의사 표시 내용 그러니까 해지를 거의 내용 증명으로 많이 하라 그러죠. 그래야지 어느 정도 법률적인 증거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철회하지 못하고 상대방에 대한 의사 표시도 한다. 의사 표시는 내용 증명을 많이 쓴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행 지체와 해제, 이행 지체와 해제, 이행 불능과 해제. 정계 해제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행 지체와 해제. 매수인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이행 지체를 하는 거예요. 뭐 안 줘, 뭐 계약을 했어요. 안 줘, 돈을 안 줘. 뭐 나는 물품을 줬어요. 납품을 했어요. 가게에서 내가 물품을 납품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이제 그 월세를 안 줘요. 월세를 안 주고 계속 뭐 2기, 3기, 4기 안 줘요. 어떻게 하냐?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이행을 해라. 이행을 하라는 소리죠. 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해제의 의미는 처음부터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없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해지를 하게 되면 핸드폰 회사 우리 해지하면 장래부터 계약이 해지되는 거고 해제를 하면 처음부터 없던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뭐 채무자가 미래에 이행할 의사 표시를 한 경우 나는 너한테 이미 나는 줄 의향이 없어. 뭐 그런 걸로 뭐 이렇게 문자를 보냈거나 뭐 전화 녹음이 있으면 그러면 뭐 쥐가 안 준다는데 채무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정기행위는 뭐 일정한 기간 내에 뭐 모래서 이게 도시락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를 일정한 기간 내에 이거를 나한테 지금 딱 해줘야지 이게 썩지 않는데 일정한 기간이 지났으면 그걸로 끝이라는 소리죠. 체고를 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여기 이행 불능과 해제.
채무자가 이행 불능, 이행 지체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 되게 못된 거죠. 이행 불능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거예요. 딱 누가 봐도 집을 줘야 되는데 집이 날아가고 뭐 이렇게 뭐 사라졌어요. 막 뭐 부서졌거나 없어. 막 가서 보니까 옛날에는 집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가니까 집이 없어요. 그럼 이행 불능이죠. 집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채무자 책임 사유로 이행 불능될 때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이행 불능이라는 해제는 이행 지체와 같은 요건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민법 546조에. 이거 좀 잘렸는데 뭐가 어떻게 잘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해제 원상회복인데 그냥 해제를 하게 되면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는 거죠. 서로 원상회복 의무가 있고 그 다음에 금전을 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이 해제되면 처음부터 무효가 되기 때문에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리고 그 원상회복은 동시이행의 관계입니다. 이 사람과 아까 전에 동시이행을 말씀드렸잖아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원상회복 의무는 동시에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줄게 먼저 의사표시하고 상대방이 안 주면 난 의사표시했으니까 네가 줄 때까지 난 버티는 거죠. 모든 동시행회복은 그렇게 내가 줄게.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 집주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으면 집주인이 내가 보증금 몇 월 며칠까지 너한테 줄게. 그러니까 언제까지 나가. 이렇게 의사표시에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난 줄게라고 의사표시했으니까 그럼 임차인과 임대인의 동시행양병 관계는 건 보증금과 인도거든요. 보증금을 집주인이 줘야 될 의무와 임차인이 집을 빼줘야 되는 의무는 동시행 관계에 있어요. 그럼 날보내려면 문자 보내라고 해요. 내용증명 보내줘요. 언제까지 내가 보증금을 줄 테니 너는 언제 나가라. 그렇게 했으면 난 이행제공 한 거기 때문에 상대방은 난 동시에 항복권이 있다. 나는 못 나간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550조. 해지 같은 경우에는 장래를 향해서 효력을 잃는다. 해제는 처음부터 소급해서 효력을 잃는다. 그 다음에 해지와 해제는 내가 다른 손해를 또 원상회복 의무 말고도 사실은 내가 집을 사서 또 팔려고 전매를 하려고 했어요. 근데 원래 전매를 하면 더 많은 가격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상대방이 알고 있었어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있고 또 다른 매수인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받아가지고 팔면 차익금이 있는 건데 매도인도 처음에 팔면서 그걸 갖다 동의를 했죠. 그래 그걸 팔아 알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손해가 생겼어. 그럼 그런 손해에 대해서는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약을 해제하고 또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소리죠. 계약을 해제하더라도. 네? 그래서 해제권 행사 여부의 최고권.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를 네가 할 거냐 안 할 거냐 막 불안하니까 해제권을 최고할 수 있다.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있는데 이게 좀 크기가 좀 안 맞아서 차라리 이 책을 보는 게 나을 교재를 보는 게 나을 수도 있겠어요. 교재 다 나눠줬어요. 네? 네, 교재 다 있어요. 이 내용들 교재 다 있으니까 뭐 이것도 펴놓고 좀 보시고 교재도 좀 보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내용 증명인데 아래 판례가 있어요. 판례가 있는데 552조 다음에 판례가 있는데 요거는 뭐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되냐. 매도인이 제공해야 될 일체 서류가 뭐냐. 등기 권리증, 등기필 정보, 그 다음에 인감증명서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 모든 서류를 구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행불능, 아까 전에 그 조문 내용이에요. 이행불능이 되어서 매매 계약을 해제할 때는 이행의 제공을 필요하는 것이 아니다. 이게 다 판례가 있어요. 조문하고. 내용 증명이에요. 한번 보세요. 내용 증명. 그 매도인이 이제 매수인한테 나가라,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나가라가 아니고 계약을 해제한다는 소리죠.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잔금을 지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행 지체의 해제예요. 매수인이 그 잔금을 주지 않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이제 매도인이 빡쳐가지고 나가라고 하는 거죠.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기 때문에 2000년 몇 월까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잔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해제됨을 통지합니다. 그렇게 보내면 해제가 됩니다. 해제가 된 다음에도 안 하면 그때부터 소송을 하든지 그래가지고 자기의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내용을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이런 거. 뭐, 이까지 안 쓰셔도 돼요. 뒤에 보시면, 어쨌든,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우체국이 한 통, 그러니까 내용 증명은 세 통을 준비하셔야 돼요. 세 통을 준비하셔가지고, 우체국이 한 통 주고, 한 통은 그 상대방한테 송달하고 한 통은 제가 가져옵니다. 한 통 가져가면 우체국에서 등급표를 발송해줘요. 그래서 우체국에서 증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원본을 상실해도 우체국 가면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이 증명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을 할 때 증거자료를 쓸 수 있는 거예요. 내용 증명. 그리고 이행을 청구를 했으면 증명하는 문서를 활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활용. 뭐 최고를 하였으면 입증하는 자료도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 세부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은 그냥 본인이 그냥 쓰세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해제의 요건,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계약, 이행지체한 해제 요건, 이행 불능의 해제 요건 해가지고 보통은 이행지체 해제가 많잖아요. 상대방이 언제까지 내가 뭐 돈을 주거나 받아야 되는지 안 주니까 계약을 해제하고 싶으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계약을 나는 뭐 동시행 관계에 있다면 나는 언제까지 당신에게 뭐 이행을 했고 상대방의 뭐 권리를 얹고 상당한 기간에서 언제까지 안 하면 계약이 해제된다. 이렇게 보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셀프로 내용 증명을 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딱딱하고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조문 막 그냥 막 넣어놓으니까 좀 답답하긴 한데 어쨌든 다음에 증여. 여러분 부동산 갖고 계신 부모님들 증여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표시라고 상대방이 승낙을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550으로 넘어가고 556조 요게 좀 중요한데 증여를 했다 하더라도 자식이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계약을 여기도 증여 계약이니까 해제할 수 있다. 없던 걸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증여자 또는 배우자나 그 직계 혈족에 대한 범죄 행위 있을 때, 그렇죠? 내가 돈을 줬는데 자식이 나한테 범죄 행위를 하면 당연히 줬던 걸 뺏어야죠. 그 다음에 내 자식이 나를 그러니까 증여 계약에 부담부 증여를 하는 거예요. 자식한테 그러는 거죠. 너는 내가 이 재산을 주는 대신 넌 나를 공양을 해라. 매달 얼마를 줘라. 이렇게 증여 계약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부양을 해라. 이게 이행하지 아니할 때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계속 법원에다가 뭐 소송을 뭐 해서라도 승소를 받아서 다시 증여된 재산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 조문에 이런 말도 있어요. 뭐 용서의 의사 표시를 할 때 소개를 한다. 조문에서 용서란 말이 거의 안 나오는데 민법 조문에 용서란 말이 있어요. 그런 말도 있고요. 557조를 보시면 증여자의 557조는 안 나오네요. 안 나오네. 557조는 증여자가 재산 상태에 현재 변제되고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때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갑자기 여유가 있었는데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걸 입증할 수 있는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또 해제할 수 있다. 그다음에 뭐 범죄 행위를 한다든가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든가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경우가 있으면 증여라 하더라도 계약을 해제해서 다시 뺏어올 수 있어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이행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고, 그다음에 부담부 증여는 뭐 계약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음 장 넘겨보시면 이것도 좀 잘리는데 증여 계약서예요. 증여 계약서인데 여러분이 일반적인 요거 증여 계약서를 이렇게 쓰면 돼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여기 우리 제 사무실이 사무실 주소입니다. 사무실 주소인데 이건 제 생일이고요. 뒤에는 제가 좀 바꿨어요. 이제. 그래서 증여 계약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고 보통 증여를 할 때 이제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이제 증여 계약서를 쓰고요. 증여 계약서를 써요. 간단하게 요것만 설명해 드릴게요. 계약서를 쓰고 당사자가 이제 증여 계약서를 쓴 다음에 그 증여자의 인감 도장을 찍고요. 도장을 찍고 수중자의 받는 사람 수중자의 막도장을 찍어요. 막도장을 찍고 이걸 가지고 구청에 갑니다. 관한 검인 지청을 해요. 범위를 받아요. 범위를 받은 다음에 거기서 그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세금을 납부하고 그 다음에 등기 지청을 하러 가는 거죠. 그래서 증여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하게 되면
예, 증여세 내는 건 또 그 다음에 몇시를 내야 되는 거고, 이전 등기하면 수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필요 서류가 뭐 인감증명서,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뭐 주민등록 초본, 뭐 이렇게. 그다음에 등기 권리증, 등기필 정보인데 잘 못 알아들어가지고 등기 권리증, 뭐 이런 서류들을 첨부하고, 뭐 수증자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 초본, 뭐 등본 이런 거 첨부해가지고 가시면 등기가 돼요. 이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증여계약서 써가지고 등기 신청서만 쓰고 필요서류 첨부해가지고, 사실 제가 어렵지 않다니까 진짜 어렵지 않다고 생각해서 막상 쓰시면 힘들죠. 네, 어렵긴 한데 어쨌든 간단하게 이렇게도 할 수 있다. 매매도 똑같아요. 매매는 뒤에서 말씀드리는데 검인 절차가 없고, 구청 가가지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하시고, 이 실거래 신고하신 다음에 취득세 납부하시고, 등기, 소유권 이전등기, 매매한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서 가시고 이런 서류들 준비해서 등기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 이게 다 증여, 매매 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등기까지 마칠 수 있어요. 다음에 이제 매매가 있는데, 뭐 매매 잠깐만 뭐 조문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매매 그냥 재산권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소리로 생긴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당사자 1명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요거 계약금인데, 요 매매 계약서 나중에 보여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맨날 하잖아요. 계약금 줬으면 어떻게 하냐? 계약금 줬으면 계약금 포기해야지 해지할 수 있고, 받은 사람은 두 배 토해내야지 해지할 수 있고, 아시죠? 위약금 특약이 있잖아요. 매매 계약서에. 그거고, 비용의 부담은 뭐 쌍방이 분분하게 부담한다는데 거의 뭐 집사한 사람이 부담하고 있죠. 효력은 뭐 대금을 지급하고, 권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줘야 되고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이것도 동시행명권. 매매는 동시행명권이 있다. 매매형이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매매 계약서 있어요. 뭐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중간에 밑줄 쳐져 있는 거. 계약의 해제. 이게 바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까지, 중요하게 중도금을 지급하기 전에 해야 돼요. 지급한 후에는 이 규정이 허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매도인은 계약금 배액을 토해내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해서 수급해서 아예 없어진 걸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금 지급한 다음에 이런 규정에 따라서 해제할 수 없어요. 왜 해제할 이유가 없지? 왜냐면 이행 지체도 아니고 이행 불능도 아니고 어떻게 계약을 해제해요? 근데 이 미약금 특약 요게 있으면 요것도 민법상 565조 규정인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포기, 그러니까 손해를 어느 정도 감내하면 중도금 지급기 전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특별 규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소비대차. 뭐 조문 몇 개 그냥 써놨어요. 이거 다 민법 조문입니다. 금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전을 이전하고, 그러니까 기타 유체물이라는데 우리가 돈 빌려주고, 그 다음에 돈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것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자, 인도를 받은 것도 이자를 계산해야 한다. 그리고 이자 없는 소비대차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반환 시기, 같은 종류로 반환해야 되고, 시기에 약정이 없을 때는 빌려준 사람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반환을 체고해야 된다. 이런 민법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좀 알고 나면 우리가 돈 빌려주고 돈 받을 때 좀 편하겠죠. 좀 찾아보고, 민법 598점 찾아보고, 한번 보고. 소비대차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민법이 1118조인데 거기에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민법책을 제가 한 100번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 조문 찾는데 안 찾아도 되죠.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다음에 요거 조제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1억 원 빌려줬을 때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쓰셔가지고 이 아래다가 이렇게 뭐 목적 1억 원을 변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2조 변제 송금에 지급한다. 3조 이자 연 5%, 법정이율이 연 5%요. 이렇게 쓰고, 뭐 기한에 있는 상실은 뭐 이자의 지급을 3회 이상 지체했거나 뭐 이런 거 넣어놓고, 연대보증. 만약에 연대보증이 있다면 경일한 사람을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고요. 뭐 합의관할은 뭐 쓰셔도 되고 안 쓰셔도 됩니다. 뭐 7조는 그냥 뭐 써놓은 겁니다. 요거 돈 빌려줄 때 요거 가지고 쓰시고 뒷장을 넘겨보세요. 이거 첨부서류로 돈을 빌리는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첨부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소송할 때 유리하려면 인감증명서 갖고 오라 그러면 상당히 유리해요. 그래서 인감증명서를 좀 웬만하면 좀 뭐 저는 첨부하라 그래요. 제가 만약에 그 계약서를 쓸 때는 인감증명서 갖고 오라 그래요. 그리고 인감증명 찍으라고 하죠. 근데 막도장 찍어도 되긴 돼요. 막도장 찍고 이렇게 해서 요 정도. 요거 그대로 쓰면 돼요. 이것만 갖고 와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저당권 조문 좀 써놨어요. 저당권 중에 제가 조문을 추출해가지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자는 채무자권은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저당권자는 부동산에 대해서 자기 채권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저당권을 설정하게 되면 등기부에 이제 저당권 등기가 근저당권 등기가 올라가잖아요. 그 등기부가 올라가면 그 순위에 따라서 우리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뒤에 막 들러붙잖아요. 막 근저당 들어오고 뭐 가압류 들어오고 뭐 들어오고 뭐 들어와도 이 사람이 1순위로 다 배당을 받고 나서 다음 단계 넘어오기 때문에 등기부에 확실하게 내 권리가 보장이 되는 거죠. 뭐 근데 근저당권이 제일 많죠. 여기 보시면 채권 최고액을 우리가 등기하는 거잖아요. 채권 최고액 3억, 1억 이렇게 정해놓고 그 소멸활동의 이전은 그러니까 채권 최고액만 정해놓고도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소리고 확정될 때까지 채무의 소멸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근저당권 설정해 놓으면 채무가 100만 원이 됐다가 뭐 5천만 원이 됐다가 1억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해도 계속 근저당권 유지가 은행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채권 최고액 정해놓고 빵원이 돼도 근저당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자는 근저당권 이자는 뭐 채권 최고액에 산입이 돼 있다. 이렇게 하고 저당권자는 이제 돈 안 갚으면 어떻게 해요? 경매 신청해야죠. 우리 맨날 하는 거 압류 신청합니다. 저당권자 이렇게 경매 신청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좀 이렇게 제가 갖고 왔어요. 요거 그대로 쓰시면 돼요. 근저당권 설정 계약.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식으로 해서 여기 보시면 뭐 한번 일쭉 읽어보세요. 채권 최고액 4억 원. 그 다음에 근저당권자 쓰고 설정자 썼고 그렇게 해서 뭐 1조, 2조, 3조 이렇게 있는데 요 내용도 약간 민법 내용이에요. 이게 크게 뭐 요거 제가 근저당권 설정할 때 요거 가지고 드려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여기 보시면 뒤에 날짜 쓰시고 그 다음에 채권자용 근저당권자 해가지고 여기다가 날인에다가 그 채권자는 그죠? 도장 찍으시고 설정자 인감 도장 찍으시고 말을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설정자가 인감 도장을 찍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계약서 도장 치고 이 앞뒷장 2장이잖아요. 2장 사이에 간인을 하셔야 돼요. 간 접어가지고 간 접어서 이렇게 도장 같이 찍으시고 모든 계약 모든 그 문서는 간인을 찍으셔야 돼요. 간인 찍으시고 도장 찍으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 가지고 등기 신청서 작성하신 다음에 등기 피요서를 들고 사실은 당사자가 직접 가서 등기 신청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계약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또 교재에다 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필요하실 때는 이 내용 보고 좀 내용 증명, 뭐 계약 이렇게 하시고 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제가 뭐 명함을 좀 드릴 테니까 뭐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명함을 주시고 또 아까 보셨듯이 양지동 바로 가정부동 길 건너편에 사무실이 있고 네이버에 법무사 윤동현 치시면 제 사무실이 잘 나오고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그래서